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평론가는 얀센 맞으셨죠? 예, 저희 뭐 예비군 티오로 예. 민방위 티오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한 번 더 맞으셔야겠네요. 네, 대통령이 뭐 얀센 추가 접종 지시를 했으니 예. 저도 뭐 빠르면 다음 달에 맞을 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1차는 80% 이상, 2차도 지금 70%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아마 거리두기를 조금 제한을 좀 폐지하지 않느냐. 그 자영업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테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때문에 원래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던 수익보다 훨씬 더 낮은 수입을 올렸었는데 지금 11월부터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면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1년 10개월 정도였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몇몇 기사에서 MZ 세대들이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좋은데 네. 회식이 다시 부활할까 봐. 걱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드리면 MZ 세대라는 세대 명칭을 벗어 던지는 대선 후보가 청년의 마음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월급 받고 나의 가처분 소득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거 누구나 꿈꾸는 거거든요. 특정 세대로 이제 라벨링 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회식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봤을 때는 뭐 주변에 40대도 단체 회식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고요. 예. 자신의 친했던 지인 모임이라든지 친구들 모임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회식은 요즘에 뭐 강제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아니라서 그렇게 그래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간부급 사람들도 회식을 강요하지 않고 네. 술자리에 술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네, 요즘 뭐 잘 못합니다. 예. 뭐 이동영 씨 빼고는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매일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 먼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제 사퇴를 했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회동할 것이냐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1% 차이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이제 묵묵부답이었으나 캠프 측의 사람들과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이 경선을 불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계속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정감사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해서 원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종로구에서 차담을 나누면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뭐 늦었지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보고요. 또 두 사람이 뭐 회동하면서 포옹도 하고 네. 얼마나 30분 이상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눴으니까 이재명 후보로 상당히 의미 있었다. 또 장소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원했던 곳이었고 네. 원래는 뭐 막걸리 회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전 대표가 워낙 막걸리를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네.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찻집을 정한 것 같다. 근데 그날 회동 때 또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많이 또 시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재명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원팀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국감을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와 회동했죠. 또 오늘 경기지사 사퇴했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고 네. 또 11월 초에 선대원이 꾸려지고 그동안 없었던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린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ARS와 전화 면접이 다 발표됐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다 떨어져서 윤석열, 홍준표 한표 뒤졌었거든요. 네. 오늘은 다 회복하고 오히려 지금 앞서는 그러니까 ARS, 전화 면접 다 앞서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컨벤션 효과가 지금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이제 선대위원장을 처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렸는데 일단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임 고문은 굳이 이제 맡지 않는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민주당 당원 당규의 전임 당 대표는 보통 상임 고문으로 모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직책만 맡기로 했는데요. 향후에 뭐 더 큰 역할을 맡거나 또는 뭐 이낙연 후보를
본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낙연 캠프 측의 인사를 또 고루 등용하거나 이런 모습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낙연 캠프 측의 인사는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뭐 영광로 선대위 만들어서. 그리고 네. 뭐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네. 이게 뭐 선대위원장이든 상임고문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상임고문이어도 원팀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걸로 이제 큰 그림은 그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도지사를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3년 4개월째 민선 7기 경기도지사였고 약 8개월 가량을 앞두고 이제 사퇴를 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의 SNS에 1,380만 경기도민 마지막 일일 보고다라고 하면서 잔뜩 이제 서류 뭉치가 쌓인 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사퇴하고 난 후에 이제 대통령도 내일 11시에 이제 차단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뭘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뭐 전국도 돌고 네.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문자 하나, 뭐 홍보물 하나 뿌리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못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 180일 전에 후보를 뽑는다 못 바꾸는 것은 그만큼 빨리 활동하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낙연과 이재명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아마 있고 원팀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예비경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더 장외 설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신경전인데 홍 의원 측이 먼저 윤 전 총장의 실언 또는 망언 리스트 25가지를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홍 의원의 성차별 막말 리스트 25가지를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누구든 한 명이 되고 한 사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그대로 25가지가 여당 후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싸움일까요? 뭐 지금은 먼 미래를 볼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이렇게 치면 또 저쪽에서도 그렇게 치고 하는 거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의힘 후보 뭐 유승민 또 홍준표 그렇게 세게 안 붙었죠. 네. 뭐 누가 돼도 지니까. 네. 그렇죠. 누가 돼도 사실은 뭐 자랑스러운 후보는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서로 견제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남았죠. 한 열흘 가까이 더 남았죠. 네. 열흘 동안 굉장히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부인을 둘러싼 설전도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자신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선거 가족끼리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저격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또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은 그대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지 각신은 소환 조사 때문에 공식 석상에도 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결국 이것도 내일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원래는 뭐 가족은 건들지 말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거의 그런 일은 네. 없었죠. 근데 다 그렇게 돼요. 결국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는 한 표라도 더 가져야 되고 지금 또 원사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이낙연은 솔직히 원사이드 게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은 원사이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보수 지지자들한테 한 표라도 더 얻을까 싶어서 이것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후보 본인 또 앞으로 캠프 계속해서 거친 설전이 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나머지 후보들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1위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의 지지율로서는 예, 쉽지 않죠. 유승민 후보는 뭐 희망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유승민 후보가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등을 할 수 있느냐? 뭐 한 후보가 스스로 낙마하지 않으면 1등하기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땐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원희룡 후보가 한 팀을 맺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네. 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승민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단일화 너무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 후보만 데려오면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윤 전 총장이 이제 김태호 의원, 그리고 박진 의원 등등을 영입을 하면서 이 뭐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중진을 영입했다라고 홍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홍준표 캠프에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뭐 부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온 발언 같은데 조금 심한 발언이었죠. 이거는 추측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덩치만 키운다 이런 식의 비판일 수도 있고 네, 다만 이런 중진들이 혹은 거물급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로 갔다고 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후보한테 달렸습니다. 지지율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양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한 것은 그걸 계기로 해서 참여한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윤 후보를 깎아내리는 거겠죠. 네, 아마 그렇게 누구는 계속 세력이 불려나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견제고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 통해서 반려견을 자식처럼 본 너한테마저도 이런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개사과 발언을 이제 옹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돼 버렸어요. 안 되죠. 네, 네. 들어가자마자 또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도움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잘못들은 네. 빨리 끊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지난번 유승민, 윤석열 1대1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처럼 또 사과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일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그 논란은. 네. 나름대로 내가 책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됐거든요. 네. 근데 캠프 인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 비난, 윤석열 후보에게 대해서는 상찬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사설 등등으로 엄청 때렸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 건은 그만큼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동도 그렇게 때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캠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빨리 손절하는 게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방송입니다. 방송에서 이제 현근택 전 민주당 상부대변인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이제 토론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인 포맷의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맞붙었습니다. 이 이유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원희룡 후보의 부인인 강윤형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다라는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과열이 됐고 제작진 측에서 후에 밝혔지만은 갑자기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난 것처럼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작진이 이제 권유를 통해서 이제 이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뭐 보셨죠, 당연히. 봤어요. 봤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제주도 출신이에요. 같은 제주도, 같은 서울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또 다 동문이고. 뭐 아마 원희룡 후보는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두 사람이 크게 다퉜는데 근본적으로 원희룡 후보는 아내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건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방송 도중에 생방송 도중에 질문이 와서 그런 거 한 것 같다. 좀 부적절했다. 그럼 되잖아요. 넘어가면. 네. 그리고 사실 부적절한 거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비슷한 예로 또 다른 정신과 의사는 학회에서 제명당했어요. 그렇게 진단 없이 내가 뭐 사이코패스니 조울증이 이야기했다가 네. 그럼 그것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구두 경고 받았죠. 학회로부터. 그렇죠. 근데 정식적으로 또 다른 재소가 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학회에서 얘기한 거고 미국 대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지켜야 된다고 빡빡 우길 게 아니고 부적절하게 또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생방송 도중에 그것도 요즘은 또 보이는 라디오로 다 송출되니까 네, 뭐 손짓, 뭐 눈빛, 마스크 내려가고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노출됐죠. 뭐 삿대질까지. 예. 굉장히 민구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당연히 발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면 원희룡 후보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선거판을 계속 네거티브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럼 거기에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원희룡 후보가 아내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이렇게 번졌다. 예.
그 말씀하셨던 그 미국 사례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골드워터 룰이라고 만들어서 전문의가 직접 검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인이라도 전문적인 소견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룰이었죠. 이게 이제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공화당 대선 후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매체에서 이걸 검증하다가 이렇게 되치기를 받은 것 또는 이제 법률적인 제재를 받은 것인데 이 부분이 원희룡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경선 과정에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하면서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아니 그 연자제로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 도움 되느냐? 도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옛날 자료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원희룡 후보의 딸 발언과 SNS 캡처가 다시 한번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사법연수원 시절에 노상 방뇨하고 파출소에 가서 행패 부리고 했던 것들 다시 올라오죠. 네. 그리고 잊혀졌던 딸의 SNS 막말 발언 그것도 다시 갖고 오죠. 네. 이게 본인 가정에 본인에게 무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원희룡 후보가 사과하면 될 일을 세게 나오니까는 반작용으로 민주당 지지층도 과거 원희룡 후보의 잘못, 가족의 잘못 다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걸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사람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룡 후보로는 굉장한 마이너스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캠프 측의 인사는 뭐 미국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했다가 미국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또 조용히 하고 이게 논란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면 네. 뭐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토론회 장에 가서 뭐 정치 공방으로 그렇게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업이 담당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회에서나 등등 못하게 막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니 이게 뭐 사실은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후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중에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북적절한 발언한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 끝날 일 가지고 경영 키워서 지금 우리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종편에서 또 YTN에서도 방송 다 했잖아요. 네. 이게 원희룡 후보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조금 저는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사과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사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사과할 거면 왜 그때는 그렇게 화냈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원희룡 후보가 다른 뭐 국회의원을 나간다거나 또 지방선거 나가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참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원희룡 후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